네, 인사청문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6명의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전 청문회 상황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봄 공기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566일 만에 야외 마스크 의무화가 없어진 건데 그런데 실내와 실외 기준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잠시 뒤 첫날 표정과 함께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고액보수 논란 등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완성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의 격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경 신경전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7석이나 걸려 있어서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원칙적으로 해제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 효과로 2만 명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일선 학교는 전면 등교에 들어갔습니다. 10억 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녹음 파일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실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도 위원장직 유지는 문제없다며 옥중 출마 계획까지 세워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중국 창사에서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진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십 명이 매몰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사고로 인한 매몰자 외에도 사고 당시 근처에 있다가 연락이 끊긴 사람이 39명이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공직을 떠난 뒤에 김앤장 고문으로 고액 보수를 받은 것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청문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한 후보자 청문회 오전에는 어떤 쟁점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네,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했고 지금은 청문위원들의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정회된 상태입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속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됐다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이유로 집단 불참에 파행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한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국무총리직을 맡게 되면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습니다.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의 고문을 맡으면서 받은 고액 보수가 전관 예우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직 퇴임 이후에 그 축제한 재산이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정관예우 끝판왕이다. 사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봉사나 사회공헌 이런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공직 경력과 식견을 볼 때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은 거라고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한 후보자는 공직자 출신으로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올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 답변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관예우의 개념은 제가 김현장에 있음으로써 모든 제가 같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그것이 옳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은 구체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네, 걸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 밖에도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 부인의 그림 판매 의혹과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국제 투자 분쟁 소송 당시 론스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논란 등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후보자 말고도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 동시에 열리고 있죠.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5명의 청문회가 같은 시간에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 청문회에선 재산 증식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 퇴임 이후 재산이 30억 원 이상 늘었다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의에 추 후보자는 서울 목동에서 도곡동으로 이사하면서 취득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일반 서민 입장에선 많이 오른 집을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0억 원을 증여해준 장모의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 길이 없다며 자식과 손자에게 일부 증여한 것을 굉장히 이른 시간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박진 후보자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외교정책 방향을 놓고 질의가 오갔는데요.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교정책과 관련해 상대국 외교 사안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러 실수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핵 대응책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게 지금으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면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지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받아들였지만 쉽게 임명을 동의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거론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19명의 후보자들을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에 대한 국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자료와 근거를 갖고 비판하되 새 정부 출범 발목 잡기식 검증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선 안 된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상황을 이용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선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낙마 대상자로 점찍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와 연계해서 대응한다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입법 저지를 위한 폭력을 저질러 조폭 국회가 됐다고 맹비난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해서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폭력과 막말로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겨냥해 당선인의 입이라는 대변인이 모욕적 언사를 통해서 의회와 의원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존재를 부정했다면서 적법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열릴 본회의 개의 시간이 오전 10시로 앞당겨지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평일에는 오후 2시에 본회의가 개의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오전 10시에 열리는 건 관행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힘 있는 공직자에게 면죄부가 될 거라면서 우려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논평을 내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할 거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한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여론전을 이어가는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깎아내리는 주장이 나와 헌신적으로 수사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6일 지방선거까지 한 달 남았는데요.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놓고 또 다른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 7곳 정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안철수, 이재명 등 거물급 인사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관심지로 꼽힙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등 대선 과정에서 각종 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역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상징성까지 있어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는 곳입니다. 지역구를 사수해야 하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라는 거물급 인사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공천 신청을 실제 받기 전까지는 당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권고하는 모양새라든지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재명 고문 측의 선긋기에도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의 분당갑 빅매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분당갑에 이재명 고문이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곳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입니다. 5선 의원인 송 후보의 정치적 기반인 만큼 원내 입성을 위한 위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뚜렷한 연고가 없는 인천 지역 출마에 대한 명분 부족, 지방선거 구도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게 이 고문 입장에선 고민의 지점입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 조기 등판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나 당에서 어떤 역할이나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어떤 정치적 일정이나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홍준표 의원의 지역구 대구 수성 을과 충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태흠 의원의 충남 보령 서천, 그리고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 강원 원주갑 등에서도 여의도 입성 경쟁이 펼쳐집니다. 현재 기준 모두 7곳,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0.73%포인트, 역대 최소 표차 대선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는 사실상 미니 총선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얻으려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대선 패배 이후 반전을 모색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더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경기도 지역을 돌면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민감한 시점, 당선인의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도 불붙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자 다음 주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마지막 주까지 지금 지역 일정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이른바 약속과 민생의 행보 6번째 지역으로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일산과 안양, 수원과 용인을 차례로 방문을 해서 1,390만 경기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윤택한 생활을 뒷받침할 교통과 주택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행보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다시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배현진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일산의 수도권 광역철도 GTX-A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주민들과 만나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6일 지방선거 30일 전입니다. 윤 당선인의 오늘 일정에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에 더 불이 붙었는데요.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긴 하지만 당장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 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 기대가 겁나냐면서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한번 보라고 받아쳤습니다. 양측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길이라고 저는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나 또는 인수위가 지나치게 선거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총선 때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을 보내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서 민생 살피고 또 당선시켜준 국민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의 어떤 기대, 그런 게 겁나는 겁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선인 측도 권유했다는 말이 나오죠. 네, 안철수 위원장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만나서 차를 마셨고요. 이 자리에서 김은혜 후보가 빠진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도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당선인이 나가달라 말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김은혜 후보와 같이 나가서 기초단체장을 많이 당선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직접 출마를 포함해 고민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분당갑에는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고요.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 차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지난 6주간 분과별로 취합한 110개 세부 과제가 공개되는 겁니다. 만약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면 내일 오전 이 발표 이후 재보선 후보로 등록해야 하고요. 고심이 더 길어진다면 공관위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을 하거나 전략 공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 첫날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거리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스크 의무화 해제 첫날인데 마스크 벗은 분들도 많습니까? 네, 오늘부터 더 이상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도 오전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원에서도 잠시 마스크를 벗은 채 산책하는 시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요. 이것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년 만에 마스크 벗게 됐는데 되게 뭔가 새롭기도 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는 벗고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아까도 이렇게 벗고 여기까지 왔어요. 벗고 오면 그냥 숨을 맘대로 쉬니까. 이 밖에도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가 버스를 탈 때 다시 쓰는 모습,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벗어버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아직 시행 첫날인데다 새로운 수칙이 익숙치 않은 탓인지 대부분 시민은 이전과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의무화가 없어진 건 566일 만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해 4월 12일을 기준으로 해도 385일 만인데요. 실내와 실외 기준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분도 많으시죠. 기본적으로 천장이나 지붕이 있어 사방이나 막힌 곳은 모두 실내입니다.
야외라도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학생들은 야외 체육 수업이나 운동회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제한까지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유행이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회사 돈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우리은행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낮 1시 반쯤부터 서울 회연동 1가에 있는 우리은행 본사 건물과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직원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본사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금액 대부분을 파생 상품에 투자했고 100억 원은 동생 B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생 B씨 역시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에 횡령금을 사용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는 언제 해제될지 관심인 가운데 정부는 실내 마스크는 한동안 계속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 해제는 코로나19가 계절 독감과 같은 풍토병, 즉 엔데믹 수준이 돼야 검토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첫날 대한의사협회가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가급적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개방된 공간에서도 코로나19의 전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실외에서 가급적 1m 정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밖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84명으로 87일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에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확진 규모는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17,000여 명,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14,000여 명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만 58명으로 수도권 44.4%, 비수도권 55.6%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관련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보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같은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오전 9시부터 시작했으니 이제 5시간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와 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와 건축과 등 5개 부서의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남FC 의혹은 지난 2015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여 원을 받고 건축 인허가와 같은 특혜를 줬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사실 이미 한 차례 성남시청에서 후원금과 관련한 계좌 자료 등을 이미 제출받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3년 동안 수사한 결과 지난해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고발인 측의 이의 신청에 이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다시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인 오늘 처음으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경찰이 과거 내렸던 불송치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과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앞서 검찰 내 수사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미 숱한 논란을 낳았던 사건인데다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도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의 결론이 과거와 달라질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진입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급등한 기름값이 2달 넘게 떨어지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료비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어제부터 20%에서 30%로 확대했는데요. 주유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한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싼데요.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됐는데 실제 주유소에서도 체감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정유사 직영주유소인데요. 직영주유소들은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곧바로 값에 반영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리터당 83원이 떨어지면서 휘발유의 경우 1,9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의 경우 가격이 떨어지기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기존 재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앞서 20%를 인하했을 때보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인하 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실제로 유류세 추가 인하 첫날인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주유소를 찾은 소비자들은 값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지만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만큼 여전히 비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주유소가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뭐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휘발유 값은 지난 3월 10일 리터당 1,900원을 돌파한 이후 50일이 넘도록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경유값 역시 한 달 넘게 리터당 1,900원 안팎이 이어집니다.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는 국제 유가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이 급등하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기름값 부담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물가를 끌어올리고 성장의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 3월 소비자 물가가 10여 년 만에 4%를 넘기는 데는 기름값 상승의 영향이 컸는데요. 내일 발표 예정인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4%를 훌쩍 넘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장항동의 주유소에서 YTN 권단기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 슈퍼위크의 첫날 상황 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6명 인사청문회 한꺼번에 열리고요. 내일과 모레까지 줄줄이 지금 청문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일정을 정리해보고 갈까요? 예, 그야말로 이번 주는 슈퍼위크입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청문회가 진행이 됐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주 월화 열려고 했다가 자료 제출 문제로 논란이 돼서 일주일 수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원희룡, 한화진 후보자 6명이 오전 진행이 됐고 오후에도 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오늘과 내일까지입니다. 총리니까요. 그럽니다. 네.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내일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눈에 띕니다. 예. 그리고 5월 4일도 4명의 후보자가 진행이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장 핫한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그 관심 대상이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예.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12일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장관도 있고 장관 후보자도 있군요. 근데 이렇게 총리 청문회가 연기되면서 겹치기식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와요. 일단 그 인사청문회는 총리 후보자 같이 국회에 임명 동의가 필요한 네. 인사청문회는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구성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후보자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더라도 물론 시청자 여러분께서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각각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별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 경우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 기선 잡기, 그 길을 잡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앙금도 남아 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돌아가는 것, 보수화하는 것을 장관 청문회를 이 청문회를 통해서 막겠다.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청문회 하나 허투루 진행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상임위가 다 다르고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게 소홀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차례 파행 끝에 열린 청문회인 만큼 여야 공격과 수비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집중됐습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한덕수 후보자가 고액 고문료를 받고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공직과 로펌을 오간 것이 맞는지 민주당 의원들의 날선 공격이 있었고요. 국민의힘은 엄호에 나선 이런 분위기인데요. 한덕수 후보자 답변까지 오전 청문회 상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군계 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을 옮기셨죠? 그 김앤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정관 내후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이런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런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 예우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그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덕수 후보자가 맡은 역할에 비해서 이 정도 고액을 받는 것이 충분했느냐 이게 쟁점이 될 텐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눈높이로 보면은 송구스럽지만 이해 충돌 문제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문제 좀 해명이 의혹 해소가 될까요? 끝까지 아마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이 될 겁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청문회에서 보면은 거론될 핵심 쟁점들은 다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김앤장의 그 거액의 20억이나 되는 자문료를 받은 것이 정당하느냐, 또 아니면 부인의 그 그림 판매 그 특혜 문제, 그리고 장인에서 구입한 그 주택을 외국계 회사에 임대해 준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 거론될 부분들은 다 거론이 됐는데 한덕수 후보자의 해명은 보면은 국민 눈높이에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 그거는 정말 송구스럽다. 그거는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은 이해 충돌 소지라든가 정관 예우는 그 부분은 아니다. 그 부분은 자신이 그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부인할 부분을 부인하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련한 그런 그 답변 전략을 펼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노련했다. 아마 오후에도 이 문제도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청문회 전에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그래서 한 차례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 제출 부실하다. 이거 공수만 바뀔 뿐 항상 청문회 때마다 보던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자료 제출 문제를 들어서 한덕수 방지법 이것도 거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방지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변호사법에 보면은 일단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사건의 수임이라든가 활동 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가 요청을 하면은.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처럼 변호사가 아닌 경우는 아무런 자료를 국회가 요청해도 받을 근거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변호사가 아닌 고위직 공직자 경우 퇴임한 사람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송기현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이걸 처분을 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부터 발효가 됐거든요. 오늘부터요? 네, 작년에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이해충돌 과거 행위가 이해충돌이 아니냐 그것도 다 이제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오늘부터 진행되는 법에 발효되는 법에 이렇게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인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다. 예. 자,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에 사적으로 관여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쟁점이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당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정서가 매우 안 좋아서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했고 또 굉장히 큰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론스타 측의 어떤 핵심적인 소송 전략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의 진술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공직자 특히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고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겁니다.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을 했는데 아닙니다. 유독 우리 후보자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그게 론스타 아닙니다. 측의 지금 제작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거는 론스타가 틀린 겁니다. 네. 김앤장 재직 기간에 론스타 관련해서 관여한 바가 있느냐 이거하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론스타 소송 과정에서 증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덕수 후보자가 론스타와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는 2003년 8월에 외환은행 론스타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퇴임한 이후에 김앤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김앤장이 마침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이거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때도 나왔던 의혹.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도 못했다. 전혀 관련 없다. 사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관련 설이고요. 또 하나 오늘 논쟁이 된 게 뭐냐면은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에 론스타 측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너무 늦게 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여기에 론스타 측에서 증인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여기에 한덕수 당시 전 총리죠.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 아까 이해식 의원이 말한 한국 사회가 너무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민감하다, 또 반감이 강하다, 국수주의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론스타 측에서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의 발언은 이 발언을 한 건 맞지만은
론스타를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었다. 당시 출입 기자들하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일반적인 사안을 한 거다. 우리 사회가 FTA도 처리를 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외국 자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을 론스타에서 교묘하게 이용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답변서가 있으면 제일 깔끔할 텐데 답변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답변서는 이렇게 어디 제공이 공개가 된 것 아니고요. 일단 지금 심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차피 소송을 하고 있는 판단 주체가 워싱턴에 있는 국제 투자 분쟁 센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서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론스타 관련해서는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비슷한 의혹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각 당시에 론스타가 인수할 당시에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 담당 과장을 했었습니다. 담당 과장을 하면서 론스타에 혹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과장선에서 무엇을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는 좀 무리가 있어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각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었고 또 론스타가 이렇게 소송을 냈을 때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또 이 업무를 총괄 대응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는데 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추경호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익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했다. 그리고 지금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마찬가지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밖에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관심이 있고 또 하나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 전 정부와 방향이 많이 다른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관심인데요.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가족 문제, 특히 아들이 캐나다 앤서스 그룹에 취업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하여튼 가족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또 박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자 문제가 약간은 언론에서 거론이 됐었죠. 그 때문에 위장 취업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위장 전입이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인정할 부분이 인정했습니다. 30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박진 후보자 배우자 조윤희 씨의 경우에는 민간 오케스트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오케스트라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당히 또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문제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거다. 거기에다가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을 오랫동안 공석에 두든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장관이 하기에는 이 문제를 이 큰 행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정책 관련한 질문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올 후보자로도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내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그리고 5월 4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5월 6일에 김인철 교육부 장관. 이 세 사람은 민주당이 굉장히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5월 4일에 과연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좀 아직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짜는 잡혔지만. 그렇습니다. 날짜는 잡혔지만 아시다시피 내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로 다음 날 검수완박 논란이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텐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쟁점화시키고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일까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 문제와
이 세 후보자의 어떻게 인사청문회가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계속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속내는 좀 연계하고 싶은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굉장히 늦추는 겁니다. 계속 늦추고 지연을 시켜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계속 늦추고 하면서 어떻게 새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계속 공백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청문회가 오늘 시작이 됐고요. 그 전에 실시된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좀 반대가 높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네.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찬성이 36.8, 반대가 46%로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국민들이 9.2%포인트 반대자가 더 높았습니다. 이건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4월 11일 같은 여론조사를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긍정평가가 어떻게 보면 35.3%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부적합이 35.2%로 팽팽했었는데 어떻게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긍정평가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은 부정평가는 거의 17%포인트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유보한 측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일 청문회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민주당이 좀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총리 인준이 늦어진다고 하면은 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새 정부로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첫 임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임명장을 이렇게 주는 것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임명 제청을 어떻게 하느냐? 유일한 방법은 지금 김부겸 총리가 몇몇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두 명이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은 추경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하고 그리고 추경호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총리 권한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 권한대행 입장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갈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만약에 추경호 총리 장관 후보자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는 김부겸 총리가 그 임명 제청을 하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가 또 남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국정 공백이 조금 야기될 수도 있는. 굉장히 국정 공백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국무총리로 당분간 유임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본인도 더 이상 그 총리직을 하기 어렵다라고 물러날 뜻을 강하게 피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목요일 한동훈 청문회는 열릴지 안 열릴지도 좀 미지수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해주셨는데, 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민주당이 토요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다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계획표인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부터 하면 오늘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인데 평일에는 원래 오후에 열리게 됐는데 이걸 10시로 당기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내일 그 국회 본회의를 오전 10시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보통 국회법에 보면은 평일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개의 시간은 국회의장이 여야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의를 거쳐서라는 부분 때문에 합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러면은 협의라는 것은 통보만 해도 그 협의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내일 오전 10시로 일단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마침 오전 10시에 매주 화요일마다 정례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내일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그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또 이렇게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되는 시간과 국무회의 시간이 또 겹치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1시로 연기하든가 오후로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답변 수요일인데요. 얼마 안 남은 내일입니다.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인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 마지막 남은 변수가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인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률이 넘어오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공포를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지난달 30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그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남아있는 시간이 5월 14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넘어가서 처리될 새 정부에서 이렇게 공포할 가능성이나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 혹은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얼마 전에 JTBC 인터뷰에서도 그 여야 합의 잘 됐다라고 본인이 평가를 했었죠. 그걸 보면은 아마 국회에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가 되면은 곧바로 이렇게 공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인터뷰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다음 날인데 열릴지 안 열릴지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되지만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상품을 불매하는 노재팬 운동으로 급감했던 일본산 술의 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일본 맥주와 위스키, 청주를 매장에서 만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2019년 일본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등의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반도체 소재 등의 이른바 소부장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이에 우리는 소부장 독립운동과 일본 상품을 사지 않는 노저편의 기치로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수입 맥주 시장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일본 제품은 어디서 파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였고 매출도 바닥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와 더불어 노저팬 운동 3년째. 요즘 일본 주류의 판매 상황은 어떨까? 대형마트를 찾아봤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장 어디를 가든 찾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웠던 일본 맥주와 위스키, 청주를 만나는 것이 이전과 달리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일본산 술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일본 맥주의 수입량은 3,068톤으로 2020년에 비하면 2.5배, 전년 동기 대비 1.5배쯤 증가했습니다. 위스키 등 다른 주류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브랜드는 품절일 때도 잦습니다. 올 1분기 일본 위스키의 수입액은 123만 9천 달러로 2020년에 비하면 3배가량 1년 전보단 1.4배 증가했습니다. 소부장 독립 등을 추진하며 노저편의 동력으로 여겨진 것은 바로 이것.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해 약 248억 달러로 전년보다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올해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대일 무역 적자라는 기본 구도는 여전합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식용유와 화장품의 원료인 수입 팜유 가격이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여파로 팜유를 원료로 쓰는 화장품 값은 이미 올랐고 식용유와 라면, 과자 가격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인 설화수. 대표 제품인 윤주 에센스 120ml 가격이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헤라를 비롯한 9개 브랜드 83개 품목의 가격도 일제히 10%씩 올랐습니다. 이유는 글리세린 등 화장품 재료로 쓰이는 팜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 팜유의 톤당 수입 단가는 1,453달러로 1년 전보다 41%,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보다는 95%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팜유는 식용유나 가공식품, 세제 원료로 활용되는 만큼 라면과 과자 가격 등도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문제는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식용유 원료의 세계적인 산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고 카놀라유 등 대체제를 생산하는 캐나다와 남미의 작황도 좋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팜유의 60%를 공급하는 인도네시아는 내수 안정을 이유로 팜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기업들은 비축한 물량과 수입 다변화로 대응 중이지만 전 세계에 풀린 물량이 부족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산 팜유를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어서 현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에 문제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재고가 바닥나 4개월밖에 버티지 못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팜유 수급 상황이 다른 식용유들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어 분식과 치킨 등 다른 제품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 창사에서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한 지 나흘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50명 이상이 매몰 또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조당국이 8번째 생존자를 발견해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매체인 중국신문망은 사고 발생 초기에 매몰됐던 23명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신문망은 또 구조가 됐거나 아직 매몰된 사람과는 별도로 사고 현장이나 주변에 있다가 연락이 끊긴 사람도 39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5월답지 않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와 우박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내일은 비교적 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도심 공원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일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5월치고는 날씨가 좀 서늘한데요. 오늘 소나기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녁까지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이곳 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인데 시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곳 공원을 찾은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은 비교적 맑은 날씨지만 강원도는 소나기 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저녁 무렵까지 중부 내륙과 남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9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오후 한때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대선 연장전으로 평가되는 6일 지방선거까지 딱 한 달 남았죠. 여야 모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특히 사활을 걸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에 대한 평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국회 처리 과정 등등이 앞으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잠시 뒤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